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6월 14일이고요. 여러분들 아마 6월 15일 날 방송을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배우기 우주항공 파트 2로 지난번에 이제 뉴스페이스, 이제 우리가 우주항공 산업을 좀 투자 관점에서 예전과 달리 봐야 되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로 바뀌니까 이제 회사들도 돈 벌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커질 것 같고, 다만 어려워요. 이게 이 우주항공이라는 게 사실 미지의 영역을 막 개척하는 거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뭐 전 세계 1등도 아니고, 그죠? 이제 워낙 잘하는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데, 다만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이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업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또 해놓으신다면 뭐 지금의 성과보단 나중에 한 1, 2년 후의 성과를 본다면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다가올 미래 중에 하나니까 또 미리 공부해 놓는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겠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함께 배우기는 제가 주로 트렌드 분석을 많이 해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산업 분석과,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고, 개별 기업의 주가가 뭐 비싸냐 싸냐는 여기서는 제가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인공위성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공위성이 뭘까요? 뭐 우리는 다 알지만 위성도 종류가 좀 다양하죠. 근데 다른 물체의 이제 궤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구를 도는 거죠. 지구 궤도를 도는 물체고, 하는 기능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임무가 한 3가지 정도 임무가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지구를 관측합니다. 이제 위에서 딱 우리를 감시하는 거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하나 있고, 통신. 우리가 뭐 초고속 인터넷도 쓰지만 인공위성에서 이제 신호를 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는 거, 그거 있고, 사실 통신위성 시장이 제일 크지 않을까 앞으로 이렇게 전망들은 하지만, 뭐 이 세 개의 시장 다 저는 어쨌든 다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항법위성은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 그죠? 예. 우리 이제 경로 이런 것들인데, 그거로 이제 해주는 게 또 위성을 이용하는, 뭐 흔히 GPS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분류를 하시면 되겠고, 고도에 따라 또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저궤도 250에서 2000km, 그러니까 지구랑 가장 가까운 거 있는 거. 중궤도, 정지궤도. 정지궤도는 되게 먼데 마치 그 지구의 그 자전 속도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똑같이 이렇게 그 지구를 도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지궤도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는 돌고 있지만, 예. 그리고 이제 크기에 따라서 여기 초소형 100kg 이하, 소형은 600kg 이하, 중형은 그 이상 600kg 이상, 이제 대형은 1000kg 이상, 이렇게 각각의 또 사이즈별로도 위성을 나눌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성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예. 그 인공위성이 이제 밸류체인인데, 이게 이제 위성 보시면 이쪽에 부품이 있고, 그 다음에 위성 총 조립이 있고, 발사가 있고, 운용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여기는 부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성을 일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각종 거기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소부장, 반도체로 따지면 이제 소부장 같은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여기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파운드리죠. 반도체로 따지면 굳이. 조립하고 그래서 만든 다음에, 근데 위성은 어쨌든 우리가 지구에서 위성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뭐 집 밖에 놓으실 겁니까? 그죠? 지구 안에 놓는다고 그 쓸모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우주로 띄워야 돼요. 그래서 발사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발사 서비스. 우리나라도 드디어 누리호 성공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스페이스X가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발사 서비스, 발사,
그리고 인공위성이 이제 위에 띄워졌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죠? 그 띄워진 인공위성 가지고 임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지구를 관측하건 뭐 북한군을 정찰하건 아니면 한반도에 뭔가 기후 변화가 있으면 그런 거를 보든, 예, 여러 가지 이제 임무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예, 그 위성 서비스, 그러니까 위성을 활용한 이제 서비스, 요 네 가지 측면으로 위성은 이제 밸류체인이 구성돼 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위성을 제작하는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부품을 장비 공급하는 회사, 종합 이제 시스템을 종합해서 공급하는 회사,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위쪽에 총 조립하는 회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는 뭐 로키드 마틴 아시죠? 정말 유명한 그 방산업체, 보잉, 이제 노드롭, 예, 이런 이제 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유명하고, 예, 우크라이나, 일본도 있고요. 중국, 각 나라마다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럽도 되게 뭐 에어버스, 예, 유명하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위성 이제 제작하는 글로벌 기업으로는 여기 세트레가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물론 이제 세트레가이만 있는 건 아니죠. 몇몇 기업들도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는 한국의 세트레가이가 요렇게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구관, 그러니까 위성이 여러 개가 있지만 관측 위성 있죠. 지구를 이제 관측하는 그런 위성 쪽에서는 대형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하고요. 소형 위성은 세트레가이랑 카이스트의 인공위성센터 여기서 이제 만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트레가이는 이제 19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인 우리별 1호의 그 개발자 중심으로 설립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은 이제 하나그룹에 편입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위성 산업의 분류를 보면 위성도 종류가 아까 제가 위성 밸류체인이 있지만 위성의 이제 산업의 분류를 해보면 위성 시장은 전체 한 380조 정도 된대요. 작지 않은 시장이죠. 전체 시장 크기가. 근데 그 중에 위성 서비스, 아까 위성을 띄워놓고 뭘 할 거냐. 예, 그게 좀 커요. 40%. 그 다음에 지상 시스템 있죠. 저 위성에서 보낸 신호를 받아서 지상에서 그걸 해석을 하고, 예, 위성과, 예, 이 신호를 주고받고 이런 역할을 하는 지상국이라고 그러죠. 흔히 뭐 통신으로 따지면 기지국 같은 거죠. 그게 52%. 이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 위성 제조, 그리고 아까 발사체. 요게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근데 사실은 이 시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위성을 제조하거나 발사체 만드는 회사는 많지가 않고 기술력이 엄청나게 요하는 산업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산업이죠. 그래서 저게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오히려 작기 때문에 더 그 성장률은 높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위성은 아까 제가 종류별로 지구 관측, 통신, 항법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구 관측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국방, 그 안보 목적.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일론 머스크한테 요청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 러시아군의 동태 파악하고 반격을 했죠. 실제 많이 쓰였고, 그리고 보통 이제 군지 위성을 많이 띄웁니다. 이 소형으로 여러 개의 위성을 한 번에 띄워서 이렇게 주변 지역을 정밀 관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신, 뭐 스타링크가 대표적이죠.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에서 이제 초고속 인터넷 가능하게 하는 거, 네, 그런 거고, 항법은 여기도 적혀 있지만 이 내비게이션, 네, 뭐 선박에 항해한다거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민간으로부터 조달도 확대하겠지만 아무튼 2050년까지 국가 10대 주력 사업으로 이걸 육성한다고 했고요. 국내 위성 사업 규모는 이제 전 세계 시장은 380조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3조 원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위성 제작 시장이 6,851. 그래서 전체 시장 규모로는 꽤 큰 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에선 위성 제조가 비중이 낮죠. 근데 우리나라로만 따지면 위성 제작 시장이 한 2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꽤 큰 시장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평균 한 14.3. 그래서 위성 제작. 사실 이제 오늘 뭐 위성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 테지만 어쨌든 위성 제작 쪽 관련된 산업을 우리가 계속 좀 공부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위성의 종류 중에 지구 관측 위성, 통신 위성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러니까 다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이제 기업을 한번 또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위성 인터넷 있잖아요. 그것도 따로 한번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지구 관측 위성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구 관측 위성이 수집한 데이터들인데 기상을 관측하고요. 예. 요거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반대로 썼네. 이게 국토 관측이고요. 이 기상 관측이죠. 예. 저번에 한번 제가 실수로 이 눈물의 여왕인가요? 홍혜인 씨 그거를 아마 제가 졸다가 자료 만들었나 써가지고 한번 너무 민망했는데 아무튼 또 실수하면 안 되죠. 어쨌든 요새는 또 제가 그거 보고 있어요. 선제역 고티어. 재밌더라고요. 선제역 고티어.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국토 관측, 기상 관측, 또 농업, 토양 수분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관측을 해서 보는 거죠. 지구 관측 위성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군집 위성, 뭐 비군집 위성. 근데 군집 위성이 확실히 많죠. 요 막대기 큰 게 군집 위성이에요. 광학과 SAR은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저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위성이 저 관측 위성이 종류가 한 2개 있거든요. 근데 이 광학과 SIR, AR 여기 비중이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지구 관측 위성입니다. 저게. 요게 다목적 실용 위성. 이게 지구를 정밀 관측하는 거고 기상 우주 관측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정지궤도 위성. 해양 환경 관측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관측 위성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여기 보시다시피 국방이에요. 국방. 그러니까 안보 목적으로 많이 쓰여요. 실제 정찰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크고 지구 관측 위성의 분류인데 뭐 정찰, 해양, 기상 관측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학과 SIR 이거 설명드릴 거고 중량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아주 작은 위성 있죠. 그걸 fem토 위성이라고 그래요. 100g도 안 돼요. 정말 작아요. 뭐 큐브 위성이라고도 하죠. 정말 작은 거죠. 이런 위성도 있고 근데 요 밑에 있죠. 100kg 이하는 다 초소형 위성으로 보시면 돼요. 정지궤도, 중궤도, 저궤도, 초저궤도 나눠져 있고 요렇게 이제 위성은 이렇게 생겼죠. 통신체도 있고 기상 탑재체, 그다음에 위성의 본체, 태양 전지로 이제 계속 저걸 뭐 배터리로 연료 주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태양열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계속 가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관측 위성은 이제 국가 안보와 기후 관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CT에서는 이 2040년까지 연평균 10% 이 시장이 성장한다고 예측을 했고 기존 우주 산업이 좀 여러 개 있잖아요. 지구 관측, 위성 방송, 위성 통신, 위성 항법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지구 관측을 가장 긍정적으로 고성장할 걸로. 근데 저는 위성 통신이 제일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CT 리서치에선 요 지구 관측 쪽을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구 관측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안보 목적이 많이 크다 보니까 전쟁 리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성장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좀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측 위성은 지구 궤도랑 가까울수록 좋아요. 저궤도. 그러니까 지구랑 너무 멀면 이게 그 궤도가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관측하는 그 빈도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해상도 관측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궤도가 낮을수록 가까운 데서 쳐다보잖아요. 자주 쳐다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상위성이나 해양 상황은 좀 먼데 그 위치가 고정된 정지궤도에서 주로 하지만 그 안보 목적 있죠. 정찰 위성은 가까운데. 그리고 현재까지 국내에는 3조 원 이상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EO랑 SAR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 광학 위성과 SAR을 지금 주로 많이 이렇게 지구 관측할 때 발사하는데 뭐냐면 그 광학 있죠. 광학을 우리가 EO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수동 센서예요. 수동 센서는 뭐냐면 지구가 자연적으로 방출하는 그런 이제 전자기파 있죠. 지구가 방출하는 거. 그걸 취득해서 우리 카메라 같이 하는 거예요. 카메라와 유사한 영상을 획득하는 거. 그러니까 관측이 뭐예요? 결국엔 쳐다보는 거죠. 렌즈가 달려가지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지구를. 그때 이 EO 방식, 광학 방식은 수동 센서. 지구가 자연적으로 방출하는 그런 빛을 받아서 카메라 같은 영상을 획득한다.
요게 2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나와 있지만 군 정찰위성 1호기 요게 2호 방식인데 북한 내 주요 표적을 정찰하고요. 고도 400에서 600km 정도에서 하루에 2차례 한반도 상공을 하루에 2번 정도 지나면서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해상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상을 직접 촬영해서 카메라처럼 보는 거니까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도 그러니까 지상 30cm 만약 북한군의 그 어떤 이제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북한군이 만약에 이제 미사일이 있으면 거기에 뭐 마크 같은 거 해놨겠죠. 뭐 그걸 볼 수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방식으로 그걸 보는 거죠. 이 0.3mm급이니까 어쨌든 지상을 이제 그 직접 촬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AR은 뭐냐면 그 이 센서가 있죠. 얘가 직접 센서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죠. 수동. 지구가 보내는 걸 내가 받는다. 수동적인 거. 얘는 SAR은요 능동적인 거야. 얘가 쏴버려요. 직접 전자기파를 지구에 지가 쏴요. 그래서 지구 갔다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세요? 수동적이다. 2호 방식, 과학 방식 수동적이다.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어쨌든 태양이 방출하고 지구가 반사한 걸 내가 받아다가 하는 거고, 능동 센서는 이게 본인이 태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구에다 먼저 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걸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뭐냐고 하면 합성 개구 레이더라 그래요. SAR이라고 합니다. 영어가 어렵죠. 뭐 시네틱 아페추어 레이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나라 용어로 쓰더라고요. 합성 개구 레이더. 그래서 어려운데 그냥 SAR 능동 센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위성이나 항공기 등의 그 이동체에 탑재해서 전자기파를 자기가 쏘고 돌아오는 거 받아서 데이터를 이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안테나로 촬영한 것 같은 영상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장점은 해상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더라도 비구름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상이 안 좋아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비 오거나 막 이렇게 구름 끼면 잘 안 보여요.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성능 이제 영상 레이더라고 하는데 레이더 같은 거고, 여기 보면 이제 2024년 4월 8일 날 2호기를 발사를 했고요. 한국형 삼축 체계, 저게 이제 미사일로 이제 우리나라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에 4, 6회.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하루에 4번에서 6번을 촬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번. 그래서 민간 기업의 SR 위성보다 뛰어난 해상도로 영상을 생성을 하고, 날씨와 무관한 게 특징입니다. 그게 좀 장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광학위성이에요. 해상도는 뚜렷한데 이게 보이세요? 안 보이죠? 구름 끼니까. 근데 SAR로 하니까 이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구름을 무시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레이더처럼 보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여기 합성 개구 레이더고, 소형 SAR 이제 위성인데 소형 위성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에서 만든 거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위성이 아니에요. 본체랑 탑재체를 한 번에 굉장히 작게 만든 거죠. 그런 또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악천후에도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지구 관측하는 건 저 두 가지 방식이다. 2호 방식, 2호 방식, SAR 방식, 이 두 개로 나눈다. 이 정도 내용만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쪽에서는 저궤도 위성과 중궤도, 정지궤도가 있는데, 이게 그 저궤도는 여기 있어요. 여기 지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구에 300마일 가깝죠. 요거고, 여기가 이제 정지궤도 22,000마일, 엄청 멀죠. 근데 여기 있으면 장점이 뭐예요? 응답 속도가 빨라요. 지연되지가 않는 거죠. 여기서 통신을 주고 받아요. 근데 지구랑 가까우니까 지연 시간이 적겠죠. 여기는 지연 시간이 이렇게 깁니다. 여긴 700, 여긴 40.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걸 좀 지으면 좀 더 잘 보이시죠? 여기 스타링크가 실제 여기에 엄청나게 많아요.
발사를 해놔가지고 여기가 정지 위성. 예. 여기가 좋게. 그러니까 우리가 위성 통신할 땐 당연히 여기가 좋겠죠. 예.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연속 그러니까 이 통신의 어떤 속도죠. 속도도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응답 속도가. 그리고 요거 이제 제가 한번 뭐 구글링도 해보고 별 자료 다 찾아봤어요. 이게 인공위성 이게 자료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료 찾는 게 힘들더라고요. 예. 국내에 물론 이제 증권사 보고서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증권사 보고서보다는 이제 제가 구글링 해가지고 지금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예. 어쨌든 여기 비주얼 캐피탈 리스트 여기 한번 여러분도 들어가 보세요. 비주얼 캐피탈 리스트라고 요 사이트에 이런 자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세틀라이트 딱 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각한 데이터들이죠. 근데 보시면 세틀라이트 여기 보시면 여기 스페이스X가 이렇게 많이 인공위성 띄워놨어요. 전 세계 지금 위성 중에 거의 한 절반을 다 띄워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3,395개. 거의 7,000개가 지금 띄워져 있대요. 전 세계. 이게 이제 지금 최신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약간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그만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하게 띄워놓은 거고 아직 제프 베이조스의 이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블루 오리진은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근데 이제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위성을 많이 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3,236개 앞으로 띄우겠대요. 2029년까지. 그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저궤도입니다. 저궤도 위성이 제일 많아요. 여기 3,328개. 중궤도 139개. 그 다음에 여기가 정지궤도 560개 정도. 이렇게. 요 궤도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얘네들이. 요런 궤도 타고.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여기는 마치 지구의 자전 속도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위성은 아까 크기가 좀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위성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소형 위성입니다. 이제 소형 위성의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고, 요 브라이스라는 데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소형 위성 이제 여기선 1,200kg 이하로 보더라고요. 이번 1분기 24년 1분기에 발사된 우주선의 96% 전체 질량이 76%가 그러니까 발사체에서 위성 쏘죠. 그거의 96%가 소형 위성이에요. 다. 소형 위성 어디에 쓰이냐면 지구 관측할 때 위성 통신 이 두 개. 그 다음 마지막이 위성 확보인데 그쪽보다는 지구 관측과 위성 통신. 그러니까 주요 성장 쪽이 이쪽이니까. 예, 그리고 왜 소형 위성을 이렇게 사용하냐면 일단 운용 기간이 짧아요. 3, 5년이고 그래서 위성 제작사도 좋아요. 교체 주기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소형 위성이 좋은 게 아니 한 번 만들었는데 20년 써요. 그러면 이제 위성 한번 띄워놓고 20년 쓰면 제작사 입장에서 예. 물론 소비자는 오래 쓰는 걸 좋아하지만 만드는 기업은 또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저렇게 3에서 5년이면 교체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짧은 운용 기간이고 개발 시간도 되게 단축할 수가 있고요. 비용도 적어요. 대형 위성보다. 또 군집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면 전 지구를 다 커버할 수도 있고 관측 주기가 짧습니다. 여러 개의 소형 위성이 한 번에 묶여 있죠. 그럼 얘네가 돌아가면서 이제 만약 우리 한반도를 쳐다본다면 여러 번 볼 수 있죠. 하루 동안. 그래서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형 위성이 또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도 있지만 스페이스X가 발사체를 잘 만들잖아요. 이 시장에서 발사 서비스가 이제 확대가 되니까 위성을 만들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위성을 만들었어요. 발사할 수가 없죠. 발사체가 없으니까. 어디다 맡기죠? 옛날에 러시아 많이 의존했잖아요. 예,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요즘에 이런 민간 업체, 스페이스X나 이런 회사들이 나오니까 야 일론 머스크한테 전화 한 통 때리면 돼요. 해가지고 야 나 이거 좀 쏘고 싶은데 인공위성 좀 싸게 좀 해줘. 뭐 크기도 얼마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민간 업체랑 이제 협상이 가능하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인공위성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열려버리는 거죠. 과거랑 그게 달라진 거.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이제 임팩트 중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스페이스X의 발사체가 점점 많아지고 대중화되다 보니까 덩달아 인공위성 시장이 커지는 거죠.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실제. 그리고 소형 위성이 커진다. 소형 위성이 옛날에도 점유율이 높았지만 가면 갈수록 23년도에 97%까지 늘어났고, 스타링크랑 영국의 원앱 있죠. 얘네가 이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인데 얘네 둘이 거의 다 주도해요. 엄청나죠. 이 두 개 합친 거. 스타링크 앤 원앱 스몰셋. 스타링크와 원앱의 소형 위성이죠. 예. 그리고 이 다른 그거 외에 나머지. 그리고 위에는 이제 미디엄, 대형 막 이런 거 얼마 안 되죠, 숫자가. 예. 점유율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 민간 소형 위성 사업자는 뭐 당연히 스페이스X가 1위고요. 원앱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위성 발사하는, 그러니까 이 발사체 시장이 커져야 위성 시장이 같이 커져요. 근데 이 시장을 장악한 회사가 누구죠? 스타링크랑 원앱이에요. 또. 네, 여기. 그래서 이렇게 장악해 있죠. 소형 위성. 요게 이제 이게 줄이 정리가 안 됐죠. 네, 아무튼 2019년부터 2023년 또 수치로 소형 위성이 이제 발사된 게 8,703건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 펠컨 또 소유주 뭐 이런 뭐 러시아도 있고 되게 많아요. 많은데 여기 이제 소형 발사체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번에 상장 준비하고 있는 이노스페이스가 소형 발사체 그거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죠. 이 시장도 커요. 여기는 좀 큰 거, 발사체 중에 좀 큰 거고, 이 시장을 근데 주도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다? 원앱과 이 스페이스X, 스타링크 이런 회사들이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성 중에서 아까 소형 말씀드렸는데 아주 더 작은 거 초소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가 되는데, 초소형, 그러니까 소형 SIR, 아까 SAR 위성 설명드렸잖아요. 이걸 군집으로 여러 개 묶어서 하면 재방문이니까 위성이 이렇게 한 바퀴 지구를 돌잖아요. 돌 때 그 재방문 주기를 30분 이하로 단축시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와서 우리나라 보고 또 30분 만에 한 번씩 보고 이런 거죠. 그래서 국방 중기계획의 위성 필요수가 40개인데 북핵 감시 목적으로 이걸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초소형 위성 통해서 이제 감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린 거죠. 우리나라가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에 성공했잖아요. 로켓랩은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이죠. 발사체. 여기에 세트레가이가 저걸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됐고, 여기 새 업체가. 그래서 이번에 1호기 발사했고 26년에 6월에 5개, 27년에 5기, 요걸 더 발사합니다. 그래서 매일 3회 한반도. 옛날에는 3, 4일에 한 번 한반도를 찍었거든요. 관찰했는데 매일 3번이나 찍어요. 물론 해상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당 100kg 미만에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민간위성, 인공위성 시대가 개막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발사체 시장이 커진다 그랬는데, 이 발사체 시장의 핵심은 뭐냐면 재사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스타시 이번에 발사 성공했죠. 인공위성 400개 탑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얘 특징이 뭐죠? 쏴요. 분리되죠. 이거를 얘가 역추진해서 제자리로 와요. 수거. 또 여기다 이걸 재활용해서 또 쏩니다. 얘도 우주 비행하고 나서 다시 내려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버렸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한 번 하고 버렸어요. 돈도 많이 들죠. 그래서 여기 스페이스X의 팔콘 9이거든요.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발사한 다음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얘는 이제 이제 목적, 여기서 뭐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 이제 올려주겠죠. 분리돼서 본인 목적을 달성하러 가고, 그다음 요거 있죠, 요 발사체. 얘는 역추진을 해서 돌아와요. 이렇게 보이시죠? 역추진. 그래서 정확하게, 옛날에는 바다에 빠지거나 막 그런 게 많았는데 저기다 정확하게 우리 진짜 영화에서 보던 그걸 현실화 시킨 거죠. 그래서 저렇게 가서 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걸 지금 해낸 게 스페이스X인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에셋증권에서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인공위성이 이게 제조 단가래요. 예, 정지궤도, 그 다음에 저궤도. 저궤도 평균이 한 2천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원앱은 100만 달러. 스타링크는 100만 달러가 25만 달러. 엄청 싸게 만들어요. 이러니 정말 일론 머스크 보고 미쳤다 그러죠. 저렇게 싸게 만드니. 제조 단가가 넘사벽입니다. 이렇게 싸게 만들어요. 참 직원들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쨌든 굉장히 싸게 만들고 있고, 총 위성 발사 수가 올드 스페이스, 과거에 그다음 그러니까 정지궤도 쪽에선 100만 천, 3억 5,300만. 그러니까 위성을 한번 이렇게 발사하거나 위성 발사하는 비용이 3억 5,300만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억이에요? 그러면 한 4천억이 넘죠. 근데 여기 뉴스페이스에선 여기 이제 그 중간 정도, 중간 궤도 요게 2억 500만. 근데 지금 뉴스페이스,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6,700만 달러니까 획기적으로 비용이 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비용이 줄어야 쏠 거 아니에요. 비싸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못합니다. 그걸 만든 회사가 이제 스페이스 X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문화일보에서도 좋은 기사가 그때 한번 나왔는데 제가 이제 메모를 좀 해놨었는데요. 과거 여기 우주선의 경우 일회성 혹은 부분 재사용만 가능해 막대한 비용을 날렸죠. 그러니까 거의 못 써요. 한 번 쏘고 그냥 버리거나. 근데 스타쉽은 우주 비행하고 다시 돌아왔고 재사용 할 수가 있죠. 아까 보여드렸죠. 예. 발사 비용이 줍니다. 아폴로 옛날에 1960년대 미국이 이제 달 착륙할 때 그 프로그램 프로젝트 했잖아요. 그때 세턴 5 로켓이 한 번 발사하는데 5천억 들어갔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다 버려야 돼요. 이게 뭔 낭비입니까? 근데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 발사 비용은 871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재사용을 하는 거죠. 우주로 1kg의 화물을 운송할 때 보통 2천만 원 들어간대요. 우주로 화물 1kg를 운송할 때. 네. 2천만 원이 드는데 챌린저 같은 우주 왕복선을 이용한다. 그러면 킬로그램당 9천만 원. 펠컨 9은 400만 원밖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용을 줄였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 데이터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옛날에 2016년도에 발사 비용이래요. 발사체 아틀라스 V가 14,100 요게 맞나요? 예. 제가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고 근데 스페이스X가 이렇게 줄여놓은 거죠. 예. 킬로그램당 키로 1kg에 몇 달러냐? 그러니까 아틀라스 V는 1kg에 14,100달러 비용이 들었는데 여기 2014년도에는 요 나왔던 아리안 5는 6,900달러. 어떻게 본 게 여기가 더 비싸네요. 2016년이. 2015년도에 팔콘 9은 4,700 줄였죠. 네. 그리고 2026년에 재사용하는 거죠. 팔콘 9을 썼더니 1,800달러. 그리고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재사용할 수 있는 스타쉽 있죠. 요번에 발사 성공한 요거는 200달러. 그냥 획기적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발사 비용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천 개의 위성을 저궤도에 발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한테 전화만 하면 돼요. 야, 이렇게 비용 싸게 해서 너무 고마워. 좀 더 깎아줘. 내가 자주 쓸 테니까. 어디 단골 뭐 할인 같은 거 없나?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공위성 만드는 업체들 또 정부도 좋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비용이 줄죠. 예산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궤도 여기가 저궤도인데 이런데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발사체 과거부터 비용이라고 합니다. 여기 소유주 이게 소련이죠. 옛날 세턴 V 우주왕복선 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그 TV에도 항상 나왔던 그런 것들이고 그러면서 점점 바뀌면서 팔콘이 여기서 나왔고 팔콘이 예전에 이제 여기였거든요. 그때는 비용이 비쌌어요.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다가 여러 번 실패도 했죠.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200달러. 네, 여기까지. 스타쉽이 저기까지 간 겁니다.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인공위성이 대중화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위성 정책인데 세계 수준의 해상도 15cm, 굉장히 지금 해상도 0.3m, 그러니까 30cm만 돼도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걸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궤도 통신 우리도 이제 합니다. 민간 기업을 육성하겠다. 민간 주도로 지상 관측 이런 걸 하겠다. 중형 위성도 개발하고요. 군집 위성, 그래서 여러 개의 초소형 위성으로 동시 촬영하겠다. 그래서 1호기 이미 발사했고, 이 6호기는 26년에 누리호에 탑재되고 7에서 11호기는 누리호. 그러니까 이번에 발사된 군집위성 같은 경우는 1호기가 저기 로켓neb에 실렸죠. 아직 우리나라에 실린 건 아닌데, 이 6호기는 이제 누리호에 탑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26년도도 이런 걸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 정부의 이제 목표죠. 요게 위성 앞으로 발사할 계획. 핵심은 요 세 개예요. 초소형 군집위성과 KPS 위성 항법 장치, 그리고 안보위성. 그리고 군도 정찰위성을 이제 발사할 계획인데 425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조 2천억. 한반도 이제 주변 관측 목표죠. 그래서 요거는 이게 작은 위성은 아니고 한 중형급 이상 돼요. 중형 정도. 중형 위성을 발사하는 사업이고, 스페이스X의 펠컨 9에 탑재돼서 내년까지 4기 발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찰위성 1기는 이미 한 번 발사를 했어요. 요게 무슨 방식? EO 방식. 아까 수동적인 방식 있죠. 그리고 정찰위성 4기는 SAR 방식 탑재해서, 요거는 이제 아마 내년에 펠컨 9에 탑재돼서 갈 것 같습니다. 그거랑 또 별개로 소형, 초소형 정찰위성 발사 계획도 2030년까지 50기에서 60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30분 내로 관찰 주기를 단축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군의 위성 발사 계획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위성 시장이, 저는 제작 시장이 커진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래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부에서 저번에 이제 발표했던 자료죠. 빨간색이 뭐냐면, 빨간색 막대가 갑자기 미친 듯이 솟죠. 이게 뭐냐면 소형 위성입니다. 소형 위성. 그래서 소형 위성 중심으로 커질 것 같아요. 28년도에 이만큼 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한 50기 이상. 보이시죠? 근데 이거 하려면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요, 위성을. 그래서 위성 제작 시장은 이미 스타트를 끊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사업 이런데 돈을 투입을 하겠다는 거고, 민간 기업 중심으로 또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정부가 발주하는 거는 한 80기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위성 발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이게 글로벌 위성 산업 매출인데, 위성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게 4가지죠. 위성 서비스, 지상국, 위성 제작, 발사. 요거 제가 이제 좀 한글로 몇 개만 입혀본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장 규모고요. 시장 규모가 이렇게 좀 돼 있고, 요게 이제 B자가 빌리언이죠. 10억 불이죠. 10억 불. 10억 불, 100억 불, 1000억 불. 그러니까 전체 시장 규모가 4천억 불이죠. 4천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죠? 1,300원 정도 곱하면 한 520조 정도 되겠네요. 그죠? 한 520조 정도 되는 현재 23년도 위성 산업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비위성 산업도 있고요. 이제 요게 글로벌 전체 우주, 전체 우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전체 우주고, 비위성이 요 정도 110, 요게 114 빌리언. 그 다음에 위성 서비스가 요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 중에 전체 여기 4천억 달러 시장 중에 2,850억 달러가 위성 시장이고, 나머지 이제 1,140억 달러 시장이 이제 비위성 쪽이다. 근데 그 중에 위성 서비스, 지상국 여기 비중이 크고, 위성 제작, 발사가 좀 제일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니까 요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만큼 어쨌든 전체 우주 산업 중에서 확실히 요거 위성 산업 요게 차지하는 비중이 71%거든요. 그만큼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이따 공부를 했으니까 또 정리를 해야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 위성 제작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도 하고 있고, 발사체도 성장할 겁니다. 근데 발사체는 스페이스X가 너무 잘하니까 진짜 넘사벽이죠, 거기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상장 기업들이 나오니까, 또 나중에 한번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위성 제작 산업 쪽에서의 성장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죠. 안보 목적이 있죠. 위성 띄워야죠. 관측 위성. 그 다음에 제사용 로켓이 활성화되니까. 또 소형 위성. 예. 소형 위성은 여러 개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괜찮고, 또 저궤도 위성이 점점, 이게 관측 위성도 있지만 또 그 통신 위성 쪽으로도 6G 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위성 제작 시장의 성장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밸류체인인데, 이 밸류체인 중에서는 다음 시간에 기업까지 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AP 위성 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우리나라 이제 대표 또 위성 관련된 기업들이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기업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통신 위성 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타링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성 인터넷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쪽에 인텔리안 테크나 뭐 하나 페이저나 이런 위성 안테나 이런 것들 한번 그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했던 자료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